네,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2장의 물류센터의 설계, 운영 부분을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전국에 한 47개 정도의 물류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물류단지라는 말보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익숙한 말이 공장단지,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류단지를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공단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어디 공단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공단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안산에 공단에 가봤었는데, 이게 공장단지예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 공장 단지 하는 식으로 공장이 모여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들 사람 사는 데니까 거기 가 보면은 뭐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냥 정말 이렇게 길에서 보는 그런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공장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물류 어떤 설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마트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뭐 그런 옷 파는 가게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그 차량이 많기는 해요. 차가 엄청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리고 뭐 마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편의점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까지 전부 다 모여 있는 게 물류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단지, 뭐 공장단지, 이런 것들은 그 서비스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물류단지의 정의 한번 보시면, 물류단지란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물류단지 시설, 물류단지 시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원시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단지 시설은 진짜로 물류 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원시설은 이 물류단지 안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있는 거죠. 물류단지, 물류센터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것들을 지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토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 1번에 물류단지 시설이 있죠.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역은 이게 하자가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내리는 것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하역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트럭이 있죠. 여기에다가 물건을 올리고 물건을 내리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역에는 포장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역이라고 해서 물건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을 올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추가로 포장에 대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역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또 얘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어요. 자, 분류, 포장, 가공, 조립, 그 다음에 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관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보관, 판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물류단지 시설의 예시입니다. 기억에 물류터미널, 그리고 창고. 물류터미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뭐 최근에는 저도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보통 보면은 예전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KTX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KTX를 좀 이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는 거죠. 거기 가면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승객들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이 물류가 최종적으로 소비될 사람에게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터미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그대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물건 주문해서 택배로 오게 되면 그 송장 번호로 이게 어디쯤 왔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궁금해하면서 조회해 보시잖아요. 보면은 항상 어디를 들러요? 무슨 터미널을 들러요. 거기에서 물건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쫙 흩어지는 겁니다. 자, 니은의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전문 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이제 우리 요 물류관리사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 중에서 공동집배송센터가 가장 연관성이 있겠죠. 이 뒤에 나와요. 디귿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리을에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시설 이런 것들. 미음에 이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작업장, 뭐 도축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비읍의 농협, 수협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것들. 다음에 시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 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우리가 보통 물건을 대량으로 옮길 때에는 화물차, 트럭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럼 그 화물차나 트럭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응에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영업소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물류 기능을 가진 시설, 이런 것들이 물류 단지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2번에 지원 시설 한번 볼게요. 물류단지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역 또는 니은의 시설로서 거기 아래 나오는 기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그리고 니은의 정보처리시설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 위에서 우리가 봤던 기역부터 지읒까지의 물류단지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이 물류단지시설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원시설이 아니라 물류단지시설로 간주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얘는 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이에요. 왜냐하면 물류단지는 뭐예요? 그 목적이 물류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가공제조시설은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물류단지하고 느낌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니은의 정보처리시설, 얘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 가공제조시설과 정보처리시설이 물류단지 시설 같은 건축물에 있으면은 걔는 그쪽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자, 디귿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 뭐 가보면은 학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리을에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음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물류단지 시설에서 디귿을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물류단지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물류지원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미음의 기타시설, 비읍 나오죠. 자, 3번의 물류터미널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죠. 화물의 집화, 하역,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 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류터미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목적이 보관, 유통이 목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가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공, 제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게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터미널에서 가공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물류터미널은 유통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가공이나 제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물류터미널에서 가공 제조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류터미널의 면적의 4분의 1 이하인 것. 이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4번의 물류터미널 사업이에요. 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과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그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복합 물류, 그 다음에 일반 물류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복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운송수단이 2개 이상이 등장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역이나 아니면 물류 이런 쪽에서 복합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항상 운송수단 2개 이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 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은 사실은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보통 물건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륙 운송, 거기에서 트럭, 화물차, 이런 자동차, 육상 운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죠. 거의 뭐 그것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뭐 95% 이상은 다 육상 운송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동차도 이용을 했다가 배도 이용을 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한국은 보통 이런 조합 말고 뭐가 있냐면 기차로 물건을 운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 운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복합 물류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복합 물류터미널 IFT라고 하죠. Integrated Freight Terminal은 집배송시설, 화물 취급장으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류터미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복합 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 물류터미널입니다. 자, 2번에 물류단지의 주요 특징 나왔습니다. 1번에 공동 집배송 단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집배송 하려고. 기억에 동종 및 이종 업체,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유통 업무 단지를 조성하여 도매거래, 유통가공, 공동 수배송, 공동 재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단지이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같은 업종끼리 보통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무슨 음식거리 같은 데 가보면 비슷한 음식들을 파는 데가 모여 있죠. 그렇죠.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낙지거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밥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모여 있는 업체들끼리 대량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구매하니까 단가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청 아니면 뭐 도청 이런 데에서 그런 거리, 특화 거리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모이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집배송센터. 우리 업체 하나의 물량만 가지고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한 장소에 모여서 이런 집배송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니은의 공동구매, 보관에 대한 집배송 단지 업체들의 공동 참여로 대량 구입.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비용을 다운시켜야 되는 겁니다. 계획 매입이 가능하여 매입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개별 기업의 보관 수요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체별 보관시설 확보, 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다음에 2번의 복합 물류 터미널.
그래서 IFT 그 개념은 위에서 우리가 잠깐 보셨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연계 운송이 가능한 그런 규모를 갖춘 그리고 시설을 갖춘 물류 터미널을 얘기한다라고 보셨고, 그래서 니은의 복합 물류 터미널은 수송 기능 중심의 물류 시설, 화물 취급장, 철도 운송 취급장, 주차장, 집배송 센터 시설을 보유한 운수 시설, 집배송 단지와는 다르게 순수 물류 기능만을 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내용은 기출된 내용이에요. 복합 물류 터미널의 기능은 터미널, 혼재, 정보센터, 환적, 유통 보관 기능으로 구분한다. 자, 어떠세요? 이게 실제로 기출된 문장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좀 상식적인 내용 선에서 문제가 보기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물류 터미널이라든지 물류 단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물류 단지, 물류 터미널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제3섹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지, 나라에서 뭘 갖고 있어요? 땅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물류단지, 물류터미널을 딱 건설하고 싶은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민관 합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건설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운영해달라. 대신에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뭐 해주겠다? 토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이 합작해가지고 물류 단지를 딱 건설을 해놔요. 그러면 보통 일정 기간 동안에 요 개발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줍니다. 뭐 20년, 30년, 40년 사업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투자했던 거 다 수익 남기고 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건설이라든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간 합동 방식으로 많이들 건설을 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몇십 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미리 줘버립니다. 나라에다가 준 다음에 그 독점 사업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제3섹터 방식, 민간 합동 방식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번에 일반 물류 터미널이죠. 노선 트럭 수송 사업자가 실시하는 지역 간 및 도시 간의 소량 화물 혼재 수송에 있어서 화물을 동일한 방면별로 집약 또는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 택배는 여기 일반 물류 터미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 먼저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뭐냐? 국내의 화물이 컨테이너화함에 따라 공단과 항만 사이를 연결하여 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단지로서 규모와 기능이 확대될 때에는 복합 물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제 컨테이너라고 했을 때에는요, 보통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게 많이 생각이 드세요? 바다 근처. 이제 이게 배를 타고 나가거나 배를 타고 들어온 거니까 보통 바다 근처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쌓여져 있는 것들, 이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국의 물동량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오다가 중간에 멈췄다. 아니면 배가 못 떠난다.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 며칠분이 계속 여기에 쌓여 있어야 돼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내륙 컨테이너는요. 이 항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륙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륙 컨테이너 중에서 수도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곳이 의왕입니다. 경기도 의왕 있죠? 여기에 의왕 IDC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1호선도 지나가요. 여기 옆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아파트 있고 뭐 정말 그냥 도시예요. 근데 거기 안에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왕 그 IDC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항만에서 모든 물류를 다 처리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를 일정 부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으면은 뭐 다른 컨테이너들 못 들어오고 뒤에 계속 밀리고 시간이 지체되면은 배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광의 컨테이너 기지는 광의는 넓게 해석하는 거죠.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 통관 기지를 말하며 여기에서 실제로 수입,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의는 좁게 보는 거죠. 컨테이너 기지는 컨테이너의 집화 및 혼재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협의의 의미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컨테이너 모아서 작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귿의 내륙시설 컨테이너는 내륙 운송수단에 의해서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계속 컨테이너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리얼, 세관 통제 하에 수출입 제품의 일시적인 장치, 창고 보관, 재수출, 일시 상륙 등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는 장소로서 주로 항만 터미널, 내륙 운송수단과 연계 운송이 편리한 주요 산업지역에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 의왕이라고 하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기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 거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산골에다가 만들어놔요.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효율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서 IDC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미음해 볼게요. 컨테이너 기지에서는 항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본선 작업. 본선 작업은요, 이렇게 배에다가 컨테이너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이 컨테이너의 어떤 정렬 이런 것도 하고 컨테이너 안 떨어지게 묶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선 못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배에 탄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본선 작업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셜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셜링은요, 선적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정렬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배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외한 장치 보관 기능, 집화 분류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항만 기능이 수행이 되고 항만 지역에 위치한 많은 관련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과 대도시의 혼잡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내륙 운송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생기게 되면서 여기에만 몰려있던 화물들이 이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많이 몰리겠죠. 그럼 이 주변도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ICD의 장점입니다. 기억, 시설 면에서 항만 지역과 비교하여 물류터미널 등의 보관시설용 토지 취득이 용이하고 시설 비용이 절감된다. 지금은 굉장히 비싸졌죠. 여기가 주변이. 근데 예전에 보면요. 이 항만 근처에는 사실은 뭐 비싸건 말건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 토지를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죠? 여기 내륙에는 안 씌어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지역에다가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짓는 거죠. 니은의 창고 보관료가 저렴하다. 디귿, 하역면에서는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구인하는 경우, 구인구직하는 경우하고 내륙에서 구인구직하는 경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안정적인 확보와 하역 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리얼의 수송 측면에서는 화물의 대단위화에 따른 수송 효율의 향상과 항만 지역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어 수송비를 줄일 수 있다. 여기 항만 근처에 컨테이너 보관 장소에 못 들어가세요.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뭔가 폐쇄적인 느낌이 나요. 거기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도 그 차단바 있죠? 이런 것들이 딱 설치가 되어 있고 뭔가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항상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미음의 포장면에서 보면 통관 검사 후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체 보유 포장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물건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입 금지되는 물품들, 예를 들면 뭐 위조 지폐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느냐 제한이 되어 있느냐 좀 다르긴 하지만 금지는요 절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위조 지폐 이런 거 수입하면 안 돼요. 못 합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에 수입되는 물품, 수출되는 물품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로 그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게 맞는지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열고서 물건 확인해보고 컨테이너 닫고 이런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IDC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안 그래도 좁게 이제 컨테이너 다 들어가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또 여기에서 막 그런 작업한다? 힘들죠. 자, 비읍 항만의 통관 혼잡을 피하고 통관의 신속화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장점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6번의 스탁 포인트 한번 볼게요. SP라고 부르고 이 기억은 기출된 복이에요. 보통 재고품의 보관 거점으로 유통중개 기지 역할을 하며 상품의 배송 거점인 동시에 예상 수요에 대한 보관 거점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보관 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보관. 스톡 포인트는 배송 센터와 비교하면 정태적 의미, 정태적이라고 한다면 뭔가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느낌이 아니라 보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관. 물류단지 시설을 말하며 일명 하치장이라 부르고 하치장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유통창고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자, 다음에 7번에 데포입니다. 데포는 우리 컨테이너 야드, CY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야드가 포화됐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에다가 컨테이너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를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임시로 설치를 해놓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갖추어진 집배 중개 및 배송처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킨 장소로 일시 보관 장소를 얘기합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배송할 때 각지의 대포까지는 하나로 통합하여 수송비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일본의 경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8번에 보세구역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총 5개의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보세, 공장. 이제 보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세금이 유보된 상태다. 즉 내국 물품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 창고,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우리가 해외에서 그런 유명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일단은 수입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장소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시회하고 다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 판매장. 자, 이제 뭐 우리가 그 코로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보세 판매장을 많이들 못 갔어요. 저도 이제 2019년도에 가봤던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조만간 이제 다 해결되고 나면은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고 이런 보세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에 보세 장치장,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특정 무역상을 위해서 외국 화물을 양육하여 반출, 반입, 장치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 보세 장치장은요, 요거하고는 또 별개로 세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서 운영하는 보세 장치장, 세관 검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수입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물품들을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물품들을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오래 안 있겠죠? 바로바로 나가겠죠? 얘네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뭐 길게는 뭐 1년, 10년까지도 보관을 해놔요. 그 다음에 니은의 보세 창고, 외국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관되지 않은 내국 물품도 장치 가능한 곳을 말한다. 디귿의 지정 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 창고, 공항 항만에 있는 공항 내 창고 등을 말하며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장치장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 장치장. 자, 다음에 9번입니다. CY 컨테이너 야드.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기억에 보세 장치장 CFS. 우리 CFS는 10번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마셜링 야드, 에이프론, 셰시, 트랙터 장치장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면요, 쉽게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인데 거기 운동장에다가 컨테이너를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배를 태워야 될 때에는 여기서 컨테이너를 가져와 가지고 컨테이너 선적 대기를 시키고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컨테이너 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물건 컨테이너도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FCL 화물을 CY에서 대기하며 LCL 화물은 CFS에서 혼재 작업 후 FCL로 만들어져서 CY로 보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아마 앞에 과목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이제 컨테이너로 집도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긴 하는데 컨테이너의 요 하나에다가 물건을 한 명의 예를 들면 수출자가 다 채우려면은 이게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거래량이. 아니면 물건의 부피가 엄청 큰 것들을 거래를 하든지.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가 한 명의 화주, 물건 주인의 물건으로 전부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풀 컨테이너 로디드, 즉 FCL 화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못 채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요만큼 채우고 B라는 사람이 요만큼 채우고 C라는 사람이 요만큼 채웠어요. 즉 A 거만 봤을 때에는 컨테이너 하나 분량이 안 나왔죠. 그래서 얘는 less 컨테이너 로디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FCL 화물, LCL 화물이고 이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물건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차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물품을 수출을 한다? 그럼 컨테이너 공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운송 주선업자 영어로 forwa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warder가 요런 물건들을 많이 모아요. 즉 A 거 이만큼, B 거 이만큼, C 거 이만큼을 모으는 거죠. 똑같은 목적
국가로 가는 물건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 그러면 FCL 화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규모 화물을 대규모, 즉 FCL 화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는 장소가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CFS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CY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적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시작부터 FCL 화물이에요. 그러면은 CFS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CY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가 너무 좀 약간 암호문처럼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니은에 부두내 CY를 on dock CY, 독이 부두니까 on dock CY, 부두 외부 CY를 off dock C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off dock CY의 문제점은 물류비의 추가 발생, 도심교통 난증, 가중, 토지 이용 또는 도시개발의 제약에 따르고 항만 통제 기능이 약하지만 CY 장치장 보안 기능 증대와 항만 내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다. 그래서 여기 dock이 아니라, 여기 부두내가 아니라 좀 떨어진 장소에다가 일시로 보관을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off dock 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10번에 CFS 나왔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소화주들이 모여서 LCL 화물을 모아서 FCL 화물로 만드는 취급장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그 화주들이 직접 모으는 게 아니라 거의 99.9%는 여기 운송주송업자 통해서 해요. LCL 화물은 소량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채우지 못한 소화물이고, FCL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한 개 화주 화물로 가득 채워진 화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3번의 물류단지의 주요 기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물류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물류단지보다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거는 공장단지이긴 하지만, 자, 물류단지의 주요 기능, 물류기능입니다. 기억, 이거는 타이틀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의 환적 기능, 니은의 집배송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뒤에 따라 나오는 설명들은 이해를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기억의 환적 기능입니다.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 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화물 운송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 운송을 담당한다. 자, 다음에 니은 집배송 기능. 집배라고 하면은 모으는 거죠. 집배. 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화물을 산지로부터 집화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을 한다. 디귿의 보관 기능.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제품의 분류, 보관, 일부 가공 기능을 수행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보통 창고, 냉동 창고, 이러한 가공 시설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리얼의 조립, 유통, 가공 기능.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조립, 가공하는 제조 기능의 일부를 대행한다. 미음 컨테이너 화물 처리 기능.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말하며, 컨테이너를 수출입 화물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대형 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비읍의 통관 기능,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에 상류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 시점에서 우리가 그 3번의 1번 타이틀이었던 물류하고 지금 보시는 이 상류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유통이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방금 보셨던 물류, 그리고 이제 보실 상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물류라는 말은요, 원래 물적 유통, 요거의 줄임말이고, 얘는 상적 유통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했을 때는 물건이 정말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완성이 됐어요. 만들어진 거죠. 이 물건이 어디로 가요? 센터로 가요. 가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송. 그 다음에 이제 점포로 가요. 점포로 가는 거는 배송. 자, 물건이 어떻게 됐어요? 공장에서 완성된 물품이 센터로 갔다가 점포로 갔어요. 물건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이게 물류예요. 물론 중간에 뭐 가공도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뭐 보관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물건이 쭉 흘러가는 걸 물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포에 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물건이. 판매가. 그럼 판매가 되면은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죠?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게 뭐죠? 상류예요. 그래서 얘는 물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류는 매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요 내용을 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상류 기능, 1번 기억 볼게요. 판매 기능. 상품을 최종 소비자 혹은 중간 상인에게 매매하는 기능으로 특성에 따라 일반 도매, 일반 소매, 대형 소매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매하고 소매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니은의 전시 기능이에요.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 다양한 품목과 품종을 잠재적 수요자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수요 욕구를 충동시키기 위한 기능이다. 자, 확실히 물류 쪽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얘들은 매매,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역할도 하고 그게 상류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의 포장 기능, 상품의 손상 방지, 수송 효율성 제고 혹은 상품 가치의 보존을 위한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물류 기능으로 수행하는 포장은 주로 수송 포장이 있다. 뭐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리을의 기획 기능,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 혹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기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건의 흐름, 얘는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상류에는 물품 자체를 홍보하는 기능, 그 다음에 포장하는 기능,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에 4번의 물류 터미널의 기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물류 터미널은요, 그냥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물류 단지다. 물류 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여기가 터미널이다. 이렇게 물류 단지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1번의 저장 기능. 이 물류 터미널은 물품을 최종적으로는 흘려 보내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 기능.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기능. 2번의 수급 조정 기능.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스탁 포인트, 대포, 집배송센터 등에서 물량 흐름이 체류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일단 보관해 놓는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의 가격 조정 기능. 제품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4번의 거점 기능, 물류의 각 요인을 연결시키는 물류, 배송센터 등 터미널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5번의 매매 기관적 기능, 제품의 매매를 통해 자본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6번의 고객 서비스 기능, 주문의 신속 대응, 결품 방지. 7번의 기타, 신용기관적 기능, 판매의 전진기지적 기능, 판매력 강화 기능. 뭐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5번의 물류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라고 했을 때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요. 이 센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보관 위주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통까지,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며 비용과 서비스의 절충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비용과 서비스의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죠. 2번에 수송과 배송 간의 윤활유 역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수송과 배송 간에 여기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풀필먼트 이것도 배우시면서 이 센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셨죠. 다음에 3번에 생산과 판매의 조정, 완충 역할. 4번에 제품의 집화, 분류, 검사, 혼재, 보관, 가공 기능. 이런 기능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가공에 대한 기능들. 5번에 생산과 소비의 연결점. 6번에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충 역할. 물류센터를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수송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충점을 찾아 총비용을 절감하고 공동화, 혼합 배송으로 공차율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절충한다, 절감한다 이런 느낌이죠. 이거를 뭐 최저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저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비용과 서비스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을 최소화해버리면 서비스가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7번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 역할. 생산량이나 수요량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제품,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 폭이 큰 경우에 비축 생산, 보관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8번에 제조 공정의 일부로서의 역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확한 다음에 바로 먹는 것보다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지난 다음에 숙성된 상태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 과정에서 숙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보관은 제조 공정의 일부로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9번에 마케팅 지원의 역할.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보관하여 배달 소요 시간을 단축하거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10번에 공급 체인 관리 SCM 나오죠.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공급 사슬망 관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용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C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우셨을 거니까 로지스틱스에 대한 개념보다 조금 더 넓어진 상위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SCM을 통해서 물류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절감하겠다. 그리고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M 관점에서 보자면 물류터미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 불균형,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보관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다 제거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